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매경 테스트 경제학 기본 이론 23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정부의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량적인 재정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요. 또 안정화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자동 안정화 장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게 바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재정 정책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중앙은행의 어떤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중앙은행은 그냥 한국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뭐 하는 거죠? 맞아요. 돈을 찍어가지고 통화량을 공급하는 곳이 한국은행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우리 경제활동에 어떤 윤활유 역할을 한다라는 거 잘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돈을 찍어서 공급을 하게 되면 그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계에다가 기름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계가 잘 돌아가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통화란 무엇인가? 우선 통화 정책을 얘기할 건데 통화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통화라는 것은 우리가 money라고 얘기하는데 이 개념을 정의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화라는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 화폐란 무엇인가 정의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야, 화폐라는 게 도대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지? 이걸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화폐 기능을 담당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화폐, 통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화폐라는 것은 일상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모든 지불 수단을 우리가 화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화폐, 통화 이거 무슨 기능을 하는데?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약간 화폐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통화 비슷하게 보세요. 화폐 가지고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첫 번째 교환의 기능이 있습니다. 뭐냐면 식당에서 짜장면을 먹거나 물건을 살 때 우리가 물물 교환을 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 내가 사과를 갖고 있는데 토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돼. 그러면 내가 토끼를 사고 싶으면 토끼를 갖고 싶으면 토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교환하는 비율도 또 문제야. 나는 하얀 토끼를 원하는데 그 사람은 검정 토끼를 가지고 있어. 등등등. 그리고 사과를 나는 10개를 토끼 하나랑 교환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20개랑 교환을 하겠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만나기가 힘든 그것을 우리가 욕망의 이중적 일치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폐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과를 팔아서 돈으로 바꿉니다. 이 돈을 들고 가서 토끼 얼마에 살래요? 해가지고 교환을 하게 되면 쉽게 내가 교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환의 매개 기능이라는 것은 medium of exchange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래 과정에서 화폐가 일반적인 지불 수단으로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욕망의 이중적 일치, 불일치를 일치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토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토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사과를 원하지 않고 또 바나나를 원해요. 아이고 이게 만나기가 힘들어. 그래서 거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비용들, 재반 비용을 떨어뜨려 주게 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라고 했어요. 가장 본원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화폐가 있음으로써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하면 첫 번째 기능은 바로 교환의 매개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능이 여기 보시면 가치척도 회계 단위의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의 가치를 토끼랑 비교해 보면 몇 대 몇의 가치가 있냐 이거 일일이 나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토끼와 바나나의 가치는 몇 대 몇의 가치가 있냐 이걸 일일이 다 하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상품마다의 교환 비율을 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랬을 때 방법이 뭡니까 하면 화폐로 바꾸는 거, 원화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과 하나가 1,000원인데 토끼의 한 마리가 10,000원이다 그러면 토끼는 사과의 10배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게 바로 가치 척도의 기능이에요. 어떤 상품의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화폐 어떤 가치 척도 기능 봤고요. 세 번째 보시죠. 가치 저장 기능입니다. 가치 저장이라는 것은 가치를 말 그대로 저장해서 구매력을 다음 시점으로 이전하는 거야. 여러분들 사과와 토끼로 여러분들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합시다.
토끼가 죽었어.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 아, 여러분 재산이 허공에 날아가는 거야. 사과가 썩어 없어졌어요. 그럼 그냥 재산이 소멸돼서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화폐를 보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그걸 계속 보존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귀금속, 곡물 이런 것들도 약간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우리가 기능을 해서 초창기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어떤 동전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귀금속과 곡물이 화폐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화폐란 무엇이냐 하면은 그 개념을 정의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화폐의 기능을 찾았고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교환의 매개 기능, 그렇죠? 하나의 회계 단위 기능, 가치 저장 기능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를 우리가 화폐로 봐야 되고 어디까지를 통화로 봐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통화의 범주에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표라든가 어음이라든가 신용카드처럼 우리가 교환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통화량 중에서 여기 보시면 가치 저장 수단에는 화폐 이외에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채권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쌀이라든가 미술품이라든가 악기라든가 주택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가치 저장 수단이 화폐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화폐 통화량의 범위는 되게 이렇게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교환의 역할과 가치 저장 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통화, 화폐 범주에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네 번째 보시면 유동성이라는 표현을 좀 머릿속에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liquidity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어떤 자산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만약에 가치를요, 여러분들 만약에 채권으로 가지고 있다 할게요. 아니면 삼성전자 주식으로 갖고 있어. 그 여러분 식당 가가지고 저기요 밥 주세요 해서 밥 한 끼 먹고 이렇게 뭐 채권 이것도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걸 제시하게 되면은 밥을 먹을 수가 없지.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된다고요. 만약에 달러를 낸다? 그러면 아마 식당 주인께서 또 당황하실걸요. 이거 얼마를 받아야 되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알기 쉽게 원화로 그냥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화라는 화폐로 얼마나 바꿀 수 있는가, 얼마나 쉽게 바꿀 수 있는가 그 정도를 우리가 현금화할 수 있는가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화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화폐는 가장 빠르게 현금화가 가능한 것을 바로 우리가 화폐. 그래서 우리가 현금 있잖아요. 현금. 그 화폐. 그게 바로 우리가 유동성이 제일 높은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 그 화폐 그거를 우리가 유동성의 대명사로 사용할 겁니다. 우리 집에 집이 있어. 집이 있는데 그 부동산이 있는데 그걸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왜요? 어떻게 집을 쪼갭니까? 저기 작은 방 하나 있는데 그거 줄 테니까 자동차 하나 주세요.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게 쪼개기도 힘들고 거래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운반도 용이하고 거래도 용이하고 쪼개기가 쉬운 그런 화폐라는 것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유동성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가장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 현금화가 얼마나 빠르게 되는가니까 화폐가 바로 유동성이 제일 높은 자산이고요. 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뭐 달러라든가 아니면 채권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건 팔면 되는 거니까 부동산은 좀 더 유동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 골동품 어떻게 됩니까? 골동품. 피카소의 작품이 있어. 이거 어떻게 경매시장에 내다 팔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현금화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려 있는가 그걸 먼저 우리가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이 돈이라는 건 뭐야? 실물 거래를 매개해주는 어떤 윤활유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려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대표적인 게 바로 통화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통화지표는 한 경제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양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통화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어디까지를 우리가 화폐로 쓸 것인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걸 바로 유동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M1과 M2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좁은 의미의 통화, 협의의 통화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현금 통화랑 예금 통화를 바로 우리는 가장 협의의 화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현금은 우리 말 그대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돈을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금 통화는 뭐냐면 요구불 예금이라 합니다. 그래서 당좌 예금, 보통 예금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었다 뺐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바로 그것을 예금 통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아셨죠? 그래가지고 자유 입출식 예금이다 이런 것들 다 예금 통화에 포함됩니다. 요구불 예금 같은 거 우리가 표현해요.
요구 불예금이라는 건 뭐냐면 디맨드해서 요구를 즉시라는 뜻이야. 요구가 있으면 바로 이렇게 돈으로 현출할 수 있는 그걸 바로 우리는 요구 불예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 가지고 있는 거랑 내 현금인데 친구 주머니에 잠깐 넣는 거야. 친구한테 야, 돈 좀 줘, 내 거. 그렇게 하면 바로 쓸 수 있잖아. 은행에 잠깐 맡아둔 거야. 그래서 ATM기 가가지고 물론 약간 거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쉽사리 돈을 뺏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우선 협의의 통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의 통화는요, 현금 통화에다가 준예금 통화, 우리가 약간 적금 같은 거 있잖아. 우리가 그걸 약간 적금에 대한 걸 깨가지고 우리가 쓸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바로 광의 통화고요. 준예금 통화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은행이 취급하는 만기 2년 미만의 저축성 예금. 그러니까 약간 나는 당장 돈을 빼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대신 이자율이 좀 높겠죠. 우리가 은행 입장에서도 보면은, 금융 시스템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사람들이 돈을 맡긴 다음에 나 당장 돈을 뺐을지 몰라 언제 이렇게 되면 이자율이 낮아요. 이제 돈 달라고 하면 바로 은행은 줘야 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저축성 예금이라는 것은 나 돈 좀 뺐을게 이렇게 하지 않고 2년 동안 나는 돈 별로 뺄 생각이 없어요. 그럼 2년 동안 은행은 그 돈을 굴릴 수가 있는 거잖아. 그 대신 대가로 이자를 많이 높게 쳐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구불 예금보다는 저축성 예금이 이자율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각종 수익성 금융상품들을 우리가 준예금 통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금 통화에다가 준예금 통화를 합친 거를요 좀 더 넓은 광의 통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협의의 통화가 M1인데 현금과 예금을 포함시키고요. 광의 통화는 여기에다가 준예금 통화를 더하고요. 금융기관 유동성 LF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금융기관과 여러 가지 예수금, 수익성 상품 등을 또 포함시키는 것이고요. 더 광의 유동성 L 하면 정부가 발행한 채권 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거 다 암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만 암기하시면 되냐면 협의의 통화인 예금 통화와 현금 통화만 잘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통화의 분류 범위를 어디까지 통화로 봐야 할 것인가 그것을 잘 봐주시는데 협의의 통화가 있고 점차 유동성이 떨어지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화폐에 집어넣어요. 근데 광의의 유동성까지 포함시키는데 다 암기를 하기는 그렇고요. 어떤 걸 보시냐면 M1 가장 협의의 통화 정도만 보시고요. M2 이런 것들은 거기다가 저축성, 수익성 우리가 얘기하는 예금 같은 거, 수익성 상품 같은 거 그거까지만 살짝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중앙은행이 이제 통화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통화량을 공급하고 조정을 할 것인가, 돈을 얼마나 풀고 어떻게 줄이고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통화량, 화폐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요. 바로 통화량이라는 것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폐의 양이 얼마인가 그걸 바로 우리는 통화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려 있지? 그거예요. 시중의 현재 시점이니까 사실은 이게 통화량은 스톡 개념인 일정 시점의 개념이다 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화폐 공급에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하나는 본원 예금이 있어요. 본원 통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금 창조가 있어요. 본원 통화는 바로 뭐냐면 중앙은행이 공급을 하는 거야. 중앙은행 지하 창고에 조폐공사에서 찍은 돈이 엄청나게 많을 거야. 5만 원짜리 심사임당 그림이 있는 거랑 1,000원짜리, 만원짜리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게 돈은 아니야. 아직은 중앙은행 창구를 통해서 밖에 나와서 유통이 되어야지 그게 돈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지. 지하 창고에 아직 이렇게 딱 묶여 있는 것은 아직 돈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중앙은행이 때로 중앙은행 창구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데 그걸 본원 통화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중앙은행 창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돈을 우리가 본원 통화 얘기하는데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중앙은행이 이렇게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손에 이렇게 쥐고 있는 것을 우리가 현금 통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현금의 일정 부분은 이제 은행에다 우리가 예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은행이 있어요. 이렇게 은행이 있는데 얘가 은행이야, 은행. 은행에다가 일부는 사람들이 또 예금을 한다고요. 이렇게 예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금을 우리가 예금, 통화, 예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금한 거를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금은행에다가 지급을 위해서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내 돈 주세요 하면 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지준금 이렇게 얘기할게요. 지준금.
자, 근데 우리가 은행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은행 입장에서는요, 그 돈을요, 다 가지고 있으면은 대출을 못 해주니까 남는 장사가 아니야. 가능한 한 대출을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너무 많이 대출해 주다 보면은 문제는 뭐냐면, 맞아요. 너무 많이 대출해 주다 보면은, 아이고, 이거 내 돈 주세요 했는데 돈을 갚지 못하잖아. 그게 바로 우리는 뱅크런 현상이 발생해서 지급을 못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급준비금 중에서 중앙은행한테 야, 돈 일정 부분은 여기다 예치해. 예치금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치를 하는 거야. 만약에 너 이거 다 대출해 주다가 못 갚으면 문제되니까 일정 부분은 중앙은행이 예치하고 있다가 너 필요하면 나중에 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녀들이 소득을 벌었는데 운 좋게 광고에 나가가지고 애가 돈을 잘못 쓰거나 사기당할 수 있잖아. 부모님이 야, 그 돈 내가 잠깐 맡아줄게. 엄마한테 맡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예치금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예치금이 아닌 나머지가 시제금이야. 시제금이 이제 예금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준금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제금과 그리고 예치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시제금과 현금 이걸 바로 뭐라 그러냐면 화폐 발행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거 우선 잘 봐주세요. 이게 시험에 막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 흐름을 좀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급준비금이 바로 뭐냐면 신용창조의 뿌리가 되는 거야. 은행이 지급을 위해서 갖고 있다가 내 돈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가지고 있다가 이걸 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몇 배 이상의 돈을 창조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신용창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한번 보시면 중앙은행도 이제 여기 보시면 차변과 대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쪽에 있는 것은 이제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채가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앙은행이 정부한테 돈을 빌려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중앙은행이 정부한테 돈을 빌려줬으니까 대출을 해줘서 자기가 받을 돈, 이게 중앙은행 거가 되는 거죠.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예금은행에게 빌려줬어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잖아. 신한은행이 와가지고 저기 한국은행아 돈 좀 빌려줄래? 나 좀 급전이 필요해. 그래 빌려줄게. 빌려주면 나중에 받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기께 되는 거죠. 해외 자산,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다거나 기타 자산으로 보유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중앙은행이 이제 부채로 이제 갚아야 돼. 보는 통화 자체가 부채야. 그래서 만약에 보는 통화를 발행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그걸 갖고 막 사용하게 되는데 야, 한국은행 이 보는 통화 너 가져가 빨리 금으로 바꿔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걸 다시 또 갚아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는 통화도 부채고요. 화폐 발행액이 사실 같은 맥락이고요. 예금은행의 지급준비 예치금은 뭐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애들 거래니까 세배를 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세뱃돈을 많이 받았는데 엄마가 그 돈 엄마가 좀 갖고 좀 보관하고 있을게 잠깐 보관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물론 이제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다 가져가긴 하겠지만 애가 엄마 그거 내 돈이잖아 줘 이렇게 하면 알았어 하고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예치금은 뭐냐면 예금은행 건데 잠시 중앙은행이 맡아주고 있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살짝 가볍게 보세요. 예금은행은 화폐 공급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화폐를 공급합니까? 라고 하면요.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우리가 전에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야. 어떤 사람이 돈을 갖고 있어. 100억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이 100억을 가지고 자기가 계속 갖고 있다가는 안 되겠어. 괜히 이게 다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도둑이 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다가 예금을 합니다. 자,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요. 거기 지급준비율에 맞춰서 지급준비금 이렇게 보관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가 만약에 지급준비율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20억은 보관을 하고 있고요. 80억은 또 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80억을 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이게 A은행이야. 이해 가십니까? 그럼 이걸 이제 누군가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밖으로 현금 보유 비율이 없어가지고 밖으로 빠지는 게 없다고 할게요. 자, 그럼 이제 B은행에게 이게 돈이 가요. 그럼 B은행 입장에서는 이 80억이 들어온 거에서 거기에 20%에 해당하는 16억은 그냥 지급 준비를 위해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64억은 다시 또 누군가에게 대출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 100억 요거까지 포함시켜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80억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64억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점차 작아져. 자,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본원적 예금이라 하죠. 근데 이 본원적 예금을 공급하는 건 이제 본원통화에서 중앙은행이 공급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시중에 돈이 얼마나 돌아다닙니까? 라고 하면은 100, 80, 64 이걸 다 더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급준비율만큼 빼는 거야. 그래서 지급준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요거를 Z라고 하면 지급준비율이 0.2라고 할게요. 20%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통화승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0.2분의 1 이렇게 돼가지고요. 5 해서 5배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 공급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본원 통화 들어간 거에다가 통화 승수, 여기서는 지급준비율이 20%면 승수가 5가 되는 거야. 5배의 효과를 보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결과 100억이 등장했을 때 5배인 500억이 돌아다니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게 예금은행을 통해서 새로운 돈이 만들어졌다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그것을 예금 창조, 신용 창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거 좀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화폐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해서 본원 통화와 예금 창조에 대한 얘기를 살짝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화폐 시장과 관련된 이자율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고전학파는요. 화폐를 왜 보유합니까? 라고 하면 그걸 화폐 수량설, 교환 방정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볍게 보세요. 뭐 깊이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매경 테스트에서는. 고전학파 입장에서는 화폐를 왜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교환을 하기 위해서 화폐를 갖고 있는 거야.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여기요.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규모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생산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사과, 노트북, 바나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이 잔뜩 있어요. 그럼 이게 교환하는데 그 이면에 뭔가 윤활유 역할, 매개 역할 해주는 게 바로 화폐라니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칭되게끔 이게 이제 실물 자산이에요. 실물 어떤 재화예요. 그러면 재화가 있으면 요거를 매칭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화폐 시장의 화폐에 대한 공급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낸 게 교환을 위해서 이제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환을 위해서 돈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화폐의 교환의 매개 수단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고 통화량과 화폐 유통 속도를 곱하는 거야. 우리 유통 속도 알잖아요. 돈이 얼마나 빠르게 도는가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가에다가 총 거래량을 곱해주는 거야. 이거 총 거래량이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가 명목 국민소득으로 바꿔서 얘기할 거예요. 이거 머릿속에 암기하시죠. 한 국가 입장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 곱하기 Y라고 할게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명목 국민소득이에요. 화폐 가치로 나타낸 국민소득인 거야. 그래서 국민소득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자, 돈이 필요합니다. 화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나 빠르게 도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돈이 필요한 정도인데 M에다가 얼마나 돈이 빠르게 도는가 유통속도까지 우리가 계산을 한 게 화폐 공급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폐에 대한 공급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화폐 공급량이 되면 명목 국민소득만큼 화폐가 필요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바로 화폐에 대한 수요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거야. 거래를 매개하기 위해서. 요거 두 개가 같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춘 게 교환 방정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V는 PY 이거 머릿속에 암기해 두시죠.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하면 유통속도까지 신경 써야 돼. 여러분 우리가 전에 본 것처럼 아니 돈을 내가 1,000원짜리를 하나 공급했는데 돈이 한 2번 회전을 했어. 2회전. 얼마의 가치로 우리가 역할을 하게 됩니까? 라고 하면 2,000원의 가치를 우리가 매개해 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100원이 공급이 됐는데 얘가 20회전을 하는 거야. 20회전. 이게 돈이 엄청나게 빠르게 도는 거야. 역시 2,000원의 가치를 매개 역할을 해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돈이 1,000원이 2바퀴 도는 거랑 100원이 20회전 하는 거랑 사실은 같은 의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중에 돈이 얼마나 필요해? M 이걸 나타내는 건요. 요거 두 개 공식을 잘 보시면 M은 PY를 V로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 유통 속도를 명목국민소득이 이게 명목국민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암기를 해두세요. 아셨죠? 예, 고전학파 화폐에 대한 수요 방정식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전학파 화폐 수요 이론이고요. 그러면 반대 언제나 우리가 볼 땐 케인즈학파랑 고전학파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케인즈학파 입장에서는 화폐가 왜 필요한가 그걸 보셔야 되는데요. 케인즈학파 입장에서는 화폐가 이렇게 필요한 거야. 여기 보시면은요. 첫 번째는 거래를 위해서 이제 화폐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거래 매개 수단으로 거래하기 위해서 화폐가 필요해요. 이거는 고전학파랑 똑같습니다. 근데 소득이 많아지면은 거래적 화폐 수요는 증가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자랑 가난한 사람하고 지갑에 돈이 누가 더 많이 있을까요? 아이, 맞죠. 부자가 돈을 더 많이 갖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소득에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비적 화폐 수요, 이것도 예비적이라는 게 이제 비상시에 발생하는 화폐 수요가 되거든요. 비상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랑 누가 비상금으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부자가 예비로 비상시로 많이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비적 화폐 수요도 소득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투기적 화폐 수요가 이제 사실은 케인즈학파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케인즈학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화폐가 돈이 너무 많은 거야. 이걸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 바보 같은 일이거든. 이걸 가지고 뭘 할까? 부동산을 살까? 주식을 살까? 이래야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은행에 돈을 아니면 집에 금고에다가 돈을 그냥 한 100억을 쌓아두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학적으로 봤을 땐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거야.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이자 수익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보통 케인즈는 채권을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이 금융자산으로 이제 돈을 보유하는 거야. 금융자산으로 이제 보유하는데 어떻게 보유할 것인가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거를 화폐로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거를 채권으로 보유할 것인가 요거를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본드를 살 것인가. 그래서 이제 화폐로 보유하는 걸 M이라고 하고요. 채권으로 보유하는 걸 본드 B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금융자산을 화폐로 보유할 것인가 채권으로 보유할 것인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건데요. 자, 만약에 투기적 동기 내가 화폐를 보유하는데 왜 보유합니까 하면은 좋아 채권 가격이 조만간 올라갈 것 같아요. 집값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사야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이 채권의 가격이 좀 싸다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본드의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돼요. 지금 현재 싼 거야. 그럼 채권의 가격과 이자율은 서로 반비례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이렇게 지금 낮았는데 높으려고 하는 예상이 되면 이자율이 지금 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라갈 걸로 이제 조만간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이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점차 올라가게 되면 더 올라갈 것 같이 되면 지금 이제 높은 수준인데 그렇게 되면 이자율이 이제 낮은 상황이니까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때 채권을 사면 안 돼. 채권가 지금 올라갔어. 그래서 올라가니까 조만간 이제 떨어질 걸로 예상하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의 반비례해서 화폐에 대한 보유는 변한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요. 화폐에 대한 수요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케인즈가 원래 얘기했을 때는 적정 이자율과 비교해가지고 시장 이자율로 해서 설명하는데 거기까지 얘기하면 경제하기 싫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자율과 화폐 수요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걸 머릿속에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리합시다. 케인즈는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랑 예비적 동기 화폐 수요는 소득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는 이자율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동성 함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엄청난 경기 침체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거의 이자율이 제로에 가까이 있는 것을 유동성이 화폐가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함정이라는 것을 블랙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블랙홀 써주시고 유동성 이걸 뭐라고 쓰냐면 화폐라고 쓰면 돼요. 화폐가 블랙홀에 빠진 거야. 늪지대에 빠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우리가 통화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통화량을 증가시켰거든요. 그럼 이자율이 사실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화폐 수요를 다 그걸 흡수하는 거야. 왜 돈을 안 쓰고 흡수할까요? 바로 엄청난 경기 침체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공황 상황도 유동성 함정이라 그러고 일제에 일본의 그 장기 침체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외환 위기, 금융 위기 이런 상황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지금 상황 있잖아요. 아니면 전 세계 같은 경우에 그런 나라의 경기 침체가 있는 것을요. 전부 다 우리 뭐라 그런다? 맞습니다. 전부 다 엄청난 경기 침체 상황을 유동성 함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폐가 함정에 빠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화폐를 왜 보유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고전화폐는 뭐다? 거래를 위해서 화폐를 보유한다. 물론 이제 어떤 약간 명시적이고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래를 매개해야 되기 때문에 화폐 통화량이 이만큼 필요로 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케인즈 학파는 화폐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요. 말 그대로 세 가지로 봤습니다.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랑 예비적 동기 화폐 수요랑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 이렇게 세 가지로 보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특히 거래적 동기랑 예비적 동기는 소득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는 이자율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전학파랑 케인즈 학파랑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니라는 걸 살펴볼 텐데요. 이건 좀 어려워요. 근데 우리 고전학파보다는 기본적으로 케인즈 학파에 초점 맞춰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고전학파는 대부자금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금의 공급과 자금에 대한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금의 공급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저축을 하는 게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총 공급과 총 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총 공급은요. 이거 암기하셔도 됩니다. 우리 총 수요를 먼저 보시면 CIG 이거 우리 늘 봤던 거잖아. 그래서 CIG가 수요 측면이고 여기 나와 있는 총 수요 측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반대쪽에 총 공급은 뭐냐면 CST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셨죠? 그래서 CIG CST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서요. C와 C를 지워요. 소비와 소비를 지워요. 그러면 여기 투자가 있잖아. 자금에 대한 수요예요. 그러니까 자금이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암기하세요. 이것도 아셨죠? 그리고 이게 자금의 공급이야. 정부가 없으면 저축이 자금의 공급이죠. 그리고 정부가 있으면 조세에서 정부 지출을 뺀 나머지를요. 정부 저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민간 저축, 정부 저축, 국민 전체 저축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국민 전체 저축과 투자가 같아지는 상황, 거기서 바로 이자율이 결정된다. 이게 바로 고전학파의 대부자금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케인즈 학파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하면 이자율은 화폐시장에서 결정된다고 그랬어. 대부자금이 아니라 화폐시장. 그래서 이게 대부자금이라는 거는 여러분 자꾸 돈을 생각하면 안 돼. 사과라고 해도 돼요. 사과. 아니면 실물 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내가 아니면 노트북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택배 사업을 하려고 해. 그래가지고 오토바이를 한 100대 빌려준 거야. 그래서 나중에 1년 후에 110대 받으려고 해. 그게 바로 대부자금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자율이 결정하는 케인즈는요. 말 그대로 화폐에서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이 같아지는 데서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폐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본원통화라는 거 우리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앙은행 창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게 본원통화예요. 거기에다가 통화 승수를 곱한 게 화폐 공급이야. 자, 다시요. 케인즈 학파는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가 같아지는 데서 결정되고 고전 학파는 자금의 공급 저축과 투자에서 결정된다. 요거예요. 우선은 암기해 두세요. 그런데 화폐 공급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 이 화폐 공급은 본원통화의 공급량, 그걸 H라고 쓰기도 합니다. High Powered Money 해서 H를 쓰거나 B라고 쓰기도 해요. 거기에다가 승수 효과를 곱해준 게 바로 화폐 공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화폐가 얼마나 필요로 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L이 뭐냐면 liquidity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폐 수요예요. 근데 화폐 수요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적 동기랑 예비적 동기는 소득에 비례한다고 그랬고요. 이자율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가에다가 P에다가 화폐 수요 보시면 돼. 소득에 플러스야. 소득이 증가할수록 화폐 수요 리퀴디티예요. 이거 리퀴디티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동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동성이 제일 높은 자산이 바로 화폐다 이렇게 봐서요. 소득에 비례하고 이자율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두 개가 같을 때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엔 지금 암기해 두셔도 됩니다. 아셨죠? 화폐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케인즈 학파가 생각하는 이자율.
대부자금 시장에서 저축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고전학파 이자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요 M이라는 게 바로 승수예요. 통화량을 증가시켰을 때 몇 배 이상의 효과가 나오는가? 이게 H가 바로 본원 통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에 대해서 이 화폐 수요는 비례해요. 여러분 생각해봐. 밥값이 5,000원이었는데 10,000원으로 올랐어. 그러면 돈을 주머니 더 많이 갖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가에 대해서 화폐 수요는 이렇게 플러스 관계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자율이 고전학파랑 케인즈학파랑 어떻게 결정되는가가 둘이 좀 약간 다르게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케인즈학파에 대한 아이디어를 여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폐 공급 곡선은 사실 이자율에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아요. M이라는 승수와 본원 통화에 결정되니까 그냥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할게요. 화폐 수요는요, 우리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관계인데 지금 여기 이자율에 대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우하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 때문에 지금 이 모형은 케인즈학파의 어떤 모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자율이 대부자금 시장이 아니라 화폐 시장에서 결정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가 이제 화폐 공급이 되는 것이고요. 자, 화폐 공급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여기 화폐 수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A점이야. 그래서 균형 이자율과 균형 화폐 공급량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중앙은행이 돈을 풀었어. 화폐 공급이 늘어났어. 본원 통화를 증가시켰어. 그러면 시중에 돈이 많아지잖아. 그럼 돈을 빌리는 대가, 돈을 빌리는 가격, 그게 이자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자율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균형 이자율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새 균형 이자율은 하락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A에서 B로 가게 되니까 화폐 공급량은 이렇게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늘렸어. 그렇게 되면 화폐 시장에서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자율이 하락하게 된다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그래프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쉽게 알 수가 있죠. 아, 돈을 많이 풀어. 유동성을 많이 늘리는 거야. 돈을 막 찍어. 그러면 당연히 돈 빌리는 대가인 이자율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통화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정하는 거야. 이 이자율을 직접 조정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서 조정할 수도 있어요. 이자율이 떨어지면 민간 경제 주체들은 투자가 증가하거나 소비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경제를 좀 안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통화정책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는 바로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정책 수단을 사용해가지고요. 통화정책의 운영 목표를 달성을 하는 거야. 그래서 통화정책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게 그 일련의 과정들을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통화정책 수단은요. 공개시장 조작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국공채를 사고 팔아가지고 우리가 이자율을 조정하는 거죠. 재할인율 정책이 있고 지급준비율 정책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본원통화나 이자율이나 콜금리 등등등 단기금리를 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중앙은행의 중간 목표는 통화량이나 이자율, 예전에는 이걸 많이 썼습니다.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조정하는 정책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인 최종 목표가 물가를 안정시키고 완전 고용을 달성하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다 일할 수 있도록 경기를 부양시키는 방법이 되는 거죠. 국제수지 균형, 경제성장 이걸 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어떤 통화정책의 목표는 여기 나와 있는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정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정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정책 수단이 있고 또 하나는 선별적인 정책 수단이 있어요. 일반적인 정책 수단은 바로 뭔가라고 하면요. 핵심 정리에 잘 나와 있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급준비율 정책을 사용합니다. 지급준비율,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은행이 있어. 은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화폐 수요 공급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능한 한 돈을 많이 지급을 준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니 대출을 많이 해줘야지 지급 준비율에 따라서 얼마만큼 보유를 해야 되는데 대출을 많이 해줘야지 남는 장사가 된다니까. 근데 중앙은행이 법정 지급 준비율을 낮추게 되면은 20%였는데 이렇게 지급 준비율을 낮췄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법정 지급 준비율을 낮추게 되면은 원래 20% 야, 네가 들어온 돈 중에서 10%만 지급 준비율로 보관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10%로
보관하라고 이렇게 낮추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요 나머지 만큼을 다시 대출을 해줄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낮추게 되면 법정 지급준비율을 낮추게 되면은 꼭 필요로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필요지급준비율이라고 합니다. 법정 필요지급준비율을 인하하게 되면 예금은행들이 초과지급준비율을 가지게 되고 초과지급준비금만큼을 대출하게 되는 거야. 대출하게 되면은 역시 돈이 더 많이 풀리게 돼. 그게 바로 승수가 증가한다.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언제 통화량이 증가하는가 그걸 암기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다? 지급준비율 인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면 재할인율입니다. 재할인율. 재할인율은 뭐냐면 이제 민간이 어떤 기업이 어음을 가지고 있어. 근데 돈이 필요한 거야. 급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어음을 좀 뭔가 돈으로 바꾸려고 해.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하면 은행으로 가. 은행으로 가서 저기요 제가 10억짜리 어음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좀 바꿔주세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 어음을 받고 돈을 내줘요. 그래서 대신 10억짜리 어음을 10억 내주진 않겠지. 디스카운트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뭐 중고책 파는 거랑 비슷해요. 구두 티켓이 있어. 이게 10만 원짜리 구두 티켓이면 은행에 갖다 주면은 어디서 깡을 한다 그러면 그게 뭐 좀 줄여가지고 한 9억 이렇게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어음은 이제 은행이 이걸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은행이 갑자기 돈이 필요해. 근데 우리 은행이 만약에 이 어음을 가지고 있는데 돈으로 환전하려고 하는데 신한은행 가가지고 자존심 상하게 야 신한은행 이 어음 받고 돈으로 바꿔줄래? 좀 그렇긴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디에 가냐면 한국은행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중앙은행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한국은행으로 가게 되면 이 어음을 갖다 주는 거예요. 자, 어음 이거 가져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갖고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한 번 할인받은 어음을 또 재할인한다라고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한번 할인한다 해서 이것을 재할인을 해가지고 뭐 이걸 뭐 8억을 이렇게 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10억짜리 어음을 받고 8억을 주게 되면 8억이라는 보는 통화가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가지고 재할인율을 만약에 인하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할인율을 디스카운트를 하게 되는 건데 그건 바로 뭐냐면 8억이 아니라 디스카운트를 작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9억으로 이렇게 대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암기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언제 통화량이 증가합니까 하면은 필요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거나 재할인율을 인하하거나 그렇게 되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아셨죠? 머릿속에 암기해 두세요. 재할인율, 필요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통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정책 수단인데 가장 많이 쓰니까 이걸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해 중앙은행이 국채를 시중에 이렇게 있는 것을 매입을 하게 되면은 대신 돈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이자율이 하락하게 돼요. 자, 그럼 언제 통화량이 증가합니까 하면 여기 매입에 초점 맞추세요. 그러니까 매각, 매입 헷갈려. 그러니까 언제 통화량이 증가하는가라고 하면은 재할인율을 인하하고 법정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고 국공채를 매입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선별적인 정책 수단은 뭐 시험 문제 막 나오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거지. 돈을 빌리고 싶어도 안 돼. 돈 못 빌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출 한도제. 금리를 규제하는 거. 얼마 이상 금리 올리지 마. 이렇게 해요. 뭐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시장의 어떤 메커니즘을 이렇게 관여해서 어그러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고 또 전통적인 수단이 아니라 비전통적인 수단인데 선제적인 지침을 어떤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아 금융 시스템이 위험할 것 같으면 미리 나서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선제적 지침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양적 완화를 시기도 합니다. 양적 완화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에다가 내용을 좀 정리해놨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거를 비전통적인 방법인데요. 퀀터테이티브 이징 이렇게 QE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양적 완화의 허리띠를 이징하는 거니까 느슨하게 하는 거야. 돈을 쫙 푸는 겁니다. 어떻게 풉니까 했더니 자, 중앙은행이 어떻게 돈을 그냥 은행에다가 통해가지고 유동성을 공급해서 본원통화를 증가시켜서 은행이 돈이 많아져가지고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자를 떨어뜨려서 대출하는 방법이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랬더니 기업들이
만약에 삼성이 지금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은행에서 삼성에 돈을 대줄까요? 안 대주겠지. 파산할 것 같은 개인이나 기업이 있으면 돈을 안 준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삼성이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빌리기도 힘들어. 그랬을 때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나서가지고 민간의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바로 매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본원통화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공개시장 조작 정책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목적인데 양적 완화는 뭐냐면 기업들한테 그냥 바로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줍니까 하면 야 니네 기업 뭐 가지고 있어? 장기 채권 가지고 있구만. 그 장기 채권을 구입을 하는 거야. 그리고 야 너네 부동산 있지? 부동산 구입하는 거야. 그래 가지고 기업으로 하여금 자금 조달이 힘든 기업들한테 그냥 돈을 바로 즉각 공급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단기 이자율을 조정한 다음에 장기 이자율로 영향 미치는 건데 이거는 바로 그냥 장기 이자율을 인하하면서 장기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이 바로 양적 완화고요. 그래서 경기가 엄청 침체가 돼 있을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의 금융위기 때도 이런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버냉키 의장이 돈을 막 뿌린 거야. 그냥 진짜 뿌린 건 아니고 기업들한테 야 너네 뭐 가지고 있는 거 아무거나 내놔. 가구 뭐 자동차 이런 거 해가지고 돈을 바로 빌려주게 되는 게 바로 양적 완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민간의 채권을 정부가 그 리스크를 쥐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매입을 하게 되는 게 양적 완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제적 지침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현재 목표 이자율 뿐만 아니라 미래의 어떤 상황을 보는 것과 통화정책 운영 방향을 미리 공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은행의 장기 채권 이자율을 하락하고 투자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선제적 지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기 채권의 이자율 하락, 그러니까 장기 이자율을 떨어뜨려 가지고 먼 미래까지 좀 우리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자금을 공급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통화정책의 운영 방식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이제 크게 두 가지 볼 건데 여기서요. 물가 안정 목표제랑 중간 목표제를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물가 안정 목표제는 원래 예전에는 중간 목표제를 썼어요. 그래서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정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데 여기서 사용하는 건요. 바로 그냥 물가를 잡는 게 목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영 방법을 쓰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 체계 여기 보시면요. 중간에 정보 변수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없어. 그냥 물가만 잡으면 된다라는 게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간 목표 관리제는 뭐냐면 우리의 최종 목표가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경제 성장과 완전 고용 우리 얘기했잖아요. 국제 수지 균형 이런 게 최종 목표가 되는 건데 그 최종 목표를 한 번에 달성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그냥 매경 테스트 고득점 하는 거? 그걸 인생의 최종 목표라고 하면 안 되지. 그건 목표 달성하면 뭐 삶의 목표가 없어서 이제 죽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 행복하게 사는 뭔가 있을 거야. 근데 그게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중간중간 단계가 있어요. 점검하는 게 있어요. 뭐 매경 테스트를 합격해야 되고 합격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이렇게 중간 목표가 우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를 한 번에 우리가 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중간 목표를 사용합니다. 인터미디에이트 타겟을 만드는데 그게 통화량과 이자율을 아니면 환율을 가지고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정 수준의 통화량과 일정 수준의 이자율을 목표로 해가지고 중앙은행이 정책을 사용하는 것을 중간 목표 관리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에는 금융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게 변하고 이래가지고 중간 목표 관리제를 사용하는 게 좀 쉽지 않아서 아예 그냥 최종 목표인 물가, 인플레이션을 바로 잡아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가 경제 안정화 정책을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으로 나눠서 살펴봤는데 자, 과연 이 정책들이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재량 정책이 있고 준칙이 있어. 준칙이라는 것은 어떤 룰이 있어요. 원칙이 있습니다. 재량은 그때그때 자기가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구속력이 없어요. 케인즈 학파가 주장하는 게 좀 약간 재량 정책이에요. 정부가 봐서 야 경기가 안 좋은데 돈 풀어. 정부 지출 증가시켜. 이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됐는데 야 정부 지출 줄여 세금 걷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뭐냐면 재량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면 수동 조정하는 거야. 그래서 부릉부릉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준칙이다라고 하면요 자율주행하는 거랑 비슷해요.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까를요, 미리 명시를 하고요. 그 구속력 있는 이란 말 쓰고 있어요. 바인딩이라는 말 쓰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딱 정하면 그 룰대로 이렇게 쫙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원칙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는 약간 고전학파 계열에 해당하는 통화주의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가능한 한 정부가 재량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그때그때 하는 방법 쓰지 말고 가능한 한 이렇게 어떤 원칙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게 준칙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그림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기 A점이 원래 균형 상태예요. 자,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이고 물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부가 봤을 때는 아이고 경기를 좀 더 좋게 해야지 해가지고 1번 보세요. 총수요를 증가시키거나 이렇게 한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총수요가 만약에 이렇게 증가했다고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B점으로 가. 물가가 올라갑니다. 물가가 올라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기도 국민소득이 증가합니다. 단기적으로 생산량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렇게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A에서 B로 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물가가 이만큼 올라갔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별표하세요. 4번에 예상 물가 인상으로 우리 AS 곡선 우리가 봤었어. 총수요 공급 우리가 총공급 총수요 AD/AS 곡선 모형에서 봤잖아. 사람들의 예상이 올라가게 되면 AS 곡선이 상방 이동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A에서 B로 갔다가 정부의 정책은 일시적으로 잠깐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물가 상승을 예상해가지고 AS가 상방 올라가서 C점으로 가게 되면 장기에는 물가 수준만 올라가고 어떻게 된다? 국민소득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야. 아무 효과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요. 제목이 단기 효과랑 장기 효과로 나타내고 있잖아. 근데 케인작파는요. 단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정부가 확대적인 총수요 관리 정책을 썼어. 그렇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난다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거에 반응을 해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S 곡선이 상방 이동하면 아무 효과 없네. 이렇게 해서 끝나버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파별로 이제 여러 가지 실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원인과 대책 이런 걸로 한번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은요. 고전학파는 보통 임금이 신축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실업이 있다? 그건 자기가 그냥 선택한 거야. 아, 그 임금엔 절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야. 정부의 안정화 정책 필요 없고 균형 상태가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케인작파 쪽 계열은 어떻게 됩니까? 새 케인작파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이 경직적이고 수요 측면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최저임금제라든가 실업보험이라든가 노동시장의 어떤 제약 조건이 되는 효율성 임금이라든가 노조가 있게 되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불균형 상태가 되는 거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확장적 재정 통화 정책을 이용해 가지고 경기를 부양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고. 자, 반면에 세고전학파는 뭐냐면 사람들이 세자가 붙었잖아.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다 활용을 해가지고요. 여기 실업 상태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자발적 실업에 가까운 탐색적 실업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마찰적 실업, 탐색적 실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실 직장을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어느 직장이 괜찮은 직장이고 나에게 적성에 맞는가 그걸 잘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계속 파인딩을 하는 거야. 그 과정에서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거야. 뭐 결혼 상대를 만나는 것도 비슷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삶이 이렇게 팍팍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긴장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아니 뭔가 결혼을 하려면 남녀가 만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럴 시간도 없는 거야.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보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빨리빨리 매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탐색적 실업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물론 이것도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거랑 고전학파랑 계통이 비슷해요. 같은 고전학파니까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탐색적 실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전학파 계통에서는 야 그냥 개입하지 마 이거고 케인즈는 야 적극적으로 개입해. 큰 정부 강조하는 것이고 고전학파는 작은 정부. 또 정책 시차도 중요합니다. 어떤 경제 상태가 있는데 지금 상태로 먼저 인식을 해야 돼. 야, 이거 지금 어떤 상태야? 인식을 한 다음에 그게 이제 인식하는데 시차가 걸려. 우리 뇌도 마찬가지잖아요. 밖에 공이 날라온다. 그럼 먼저 그걸 인식을 해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경제 정책을 입안하고 실시하는 그 약간 내부 시차입니다. 공이 날라오네 피해야겠다 삐리리 삐리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머리를 돌려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머리를 돌리게 되면 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정책을 실시했을 때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외부 시차가 돼요. 그래서 정책을 실시했을 때 그 효과가 바로 나면 좋겠지만 또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재정정책은 어느 게 길까요? 재정정책은. 자, 재정정책은 우선 기본적으로 텍스를 조정하고요. 본드를 발행하거나 정부 지출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 법률주의처럼. 자, 그러니까 이 정부가 재정정책을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려면 텍스와 정부 지출, 국공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부 시차가 좀 더 길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내부의 갈등을 통해서 시차가 좀 롱해서 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정책을 실시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국민소득이 즉각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직방으로 즉각 효과가 나타나요. 효과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부 시차는 좀 길지만 외부 시차는 좀 짧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반면에 금융정책 볼게요. 금융정책, 통화정책. 자, 통화정책은요. 내부 시차가 좀 짧아요. 왜요? 중앙은행 총재가 그냥 돈을 그냥 찍어서 뿌려버리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되는데 이거는 내부 시차가 짧아요. 내부 시차가 숏해서 짧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통화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이게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시간이 좀 걸려. 무슨 말씀이냐면 통화량을 증가하면 이자율이 떨어지잖아. 그럼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투자가 증가하고요. 투자가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해서 국민소득이 증가해요. 근데 지금 얘기한 이쪽에 나와 있는 이런 시차 있잖아. 요 시차가 바로 뭐냐면 어떤 외부 시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아시다시피 통화량을 증가시켰는데 이자율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불확실해요. 이자율이 떨어졌는데 미래가 불안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증가시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투자를 증가시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효과도 물음표야.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떤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내부 시차와 외부 시차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그때 이 내부 시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통화정책은 좀 짧고 재정정책은 길어요. 언제나 재정정책으로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외부 시차는 재정정책은 즉방 효과가 나타나는데 통화정책은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안정화 정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정책이 있고 통화정책이 있고 그래서 각각과 관련된 정책 시차, 인식까지 그리고 외부 시차, 내부 시차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정부가 경제가 침체됐을 때 재정정책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고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확장적 재정정책이라 얘기했고요. 중앙은행도 바로 정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통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이자율을 떨어뜨릴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는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큰 줄기 제가 말씀드린 거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